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분명 자기 집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몰래 들어와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까지 훔쳐간 느낌. 나는 임정숙, 69세.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건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나는 엄마이자 아빠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왔다. 내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다.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 침대 옆 오래된 서랍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도 이제는 익숙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뭔가 달랐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는 눈을 떴다. 흐린 날씨,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에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 같은 묘한 향이 섞여 있었다. 기지개를 켜고 침대 머리맡 의자에 걸어둔 외투를 잡으려다. 문득 서랍장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 서랍장은 거의 열지 않는다. 안에는 내가 젊을 때부터 아껴온 금속 상자가 있었다. 지금까지 모아온 현금과 오래된 장신구를 넣어둔 곳이다. 세상 사람들에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금속 상자가 사라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선반 하나하나를 뒤지고 한 번도 손 뗀 적 없는 맨 아래 칸까지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탔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불은 가지런했고 바닥에는 이상한 흔적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 평소와 같은 모습이 더 무서웠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준영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수빈이 헐레벌떡 올라왔다. 어머니, 방에 무슨 일이에요? 뒷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도 있어요. 그녀는 달려오며 복도 뒤를 가리켰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준영도 급히 올라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수빈이가 도둑 흔적이 있다고 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다. 내 돈 상자 없어졌어. 준영은 얼어붙은 듯 말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항상 같은 자리에 뒀어. 어제도 확인했어. 수빈은 말을 더듬었다. 정말 도둑이 들어온 걸까요? 세상에 대낮에 이런 일이. 준영은 이 말을 짚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경찰 불러. 카메라도 확인해 봐. 3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정문은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네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흙이 말라서 흐릿하지만 카메라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준영은 경찰들을 데리고 CCTV가 설치된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마음이 타들어갔다. 카메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내가 확인했을 때는 이상 없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이상하네요. 어머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카메라. 오늘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신호가 끊겼어요. 수빈이 바로 말했다. 어제 전등이 이상하더라고요. 스탠드 불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서 전기 문제 아닐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결코 순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에서 카메라가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전원을 뽑지 않는 이상. 경찰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언제 식었는지도 모를 찻잔이 들려 있었다. 준영은 자물쇠를 바꾸고 카메라를 더 설치하겠다고 했고 수빈은 내 방 근처를 부랴부랴 닦으며 내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내가 금속 상자를 둘째 서랍, 낡은 털실 밑에 숨겨놓은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카메라 전용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리고 지난주 내 방에 들어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때로는 고백이 없어도 배신을 알 수 있다. 사람의 태도만으로도 모든 걸 말해주니까. 도둑 사건 이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 상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무도 내 기분을 묻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애써 덮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발소리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수빈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크게 내딛던 걸음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졌다.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문도 조용히 닫았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다. 그 안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갔지만 마침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봤어. 뭐 찾는 거니? 아, 네. 남편이 부탁한 보험 서류 좀 찾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머릿속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 일을 맡긴 적이 없고 그 서랍은 원래 그녀가 개인적인 물건을 숨겨두는 곳이다. 또 다른 날 나는 일부러 준영에게 말했다. 복도 쪽 카메라가 밤마다 깜빡이는 것 같구나. 선이 느슨한 건 아닐까? 한번 확인해 줄래? 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확인한 뒤 말했다. 선은 이상 없어요. 어머니. 아마도 집 전력이 불안정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수빈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며칠 전 제 방 스탠드도 혼자 꺼졌다 켜졌어요. 아마 멀티템 문제 아닐까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억했다. 얼마 전 내가 그 콘센트를 닦았을 때 모든 플러그는 단단히 꽂혀 있었고 느슨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오래된 휴대폰에 새 심카드를 넣어 의심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다. 베란다 카메라 렌즈에 이상한 긁힌 자국. 새벽 6시 잠옷 차림으로 검은 봉투를 들고 뒷문을 나서는 수빈. 카메라에 이상이 생긴 날짜를 표시한 달력. 나는 그 휴대폰을 창고 안 고무장갑 상자에 숨겨뒀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장소였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만약 내가 옳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조용히 수빈을 떠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식사 중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을 팔까 생각 중이야. 노후에 좀 여유 있게 살려고. 근데 등기권리증이 어딨는지 까먹었네.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다. 밥을 먹던 수빈은 젓가락을 잠깐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저번에도 그 서랍 제가 깨끗이 닦아드렸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국을 한 숟갈 더 떴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그 상자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노리고 있었음을.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자고 있었는데 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완전히 여는 소리는 아니었다. 누군가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듯 조심스레 돌리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떴지만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약 1분 후 발소리가 아주 조용히 멀어졌다. 불도 켜지 않았고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다. 전원은 꺼지지 않았고 화면도 이상 없었다. 하지만 내가 스탠드 안에 몰래 숨겨둔 미니 카메라를 확인하자 거기엔 분명히 찍혀 있었다. 새벽 2시 43분. 누군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지 못하자 말없이 돌아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 체형, 어깨선, 머리카락 길이. 나는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나는 그 영상을 USB에 옮겨 부엌 쌀통 속에 숨겼다. 오직 나만 손 떼는 장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엔 나는 조용히 당하고만 있는 엄마가 아니라
이 연극의 끝을 직접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그건 더 이상 참음이 아니다. 그건 곧 닫히려는 함정이다. 나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묵주를 조용히 감았다. 도둑 사건 이후 11일째 되는 밤,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매일 새벽 2시 즈음이면 집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가끔은 문고리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미니 카메라를 통해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퍼즐 조각처럼 모이는 영상들. 약 160cm 키, 어깨까지 오는 머리, 익숙한 걸음걸이. 나는 방 앞 물건들의 위치를 일부러 바꿔두었다. 탁상 시계를 왼쪽으로 살짝 밀고 티슈 상자를 침대 다리 옆에 붙여놓고 의자 위에 스웨터 몇 벌을 쌓아두었다. 누가 방에 들어오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들이 조금씩 어긋날 것이다. 12일째 밤, 나는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다. 겉으로는 닫혀 있지만 안쪽 보조 걸쇠만 채워도 약손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리게 해두었다. 나는 옆으로 누워 눈을 살짝 감은 채 스탠드 속 카메라를 미리 켜둔 상태였다. 2시 16분, 계단 스프링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맨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2시 18분, 딸깍, 2층 두꺼비 집 쪽에서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복도 카메라의 표시등이 꺼졌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시 20분, 문고리가 돌아갔다. 살짝 힘이 실리며 문이 흔들렸지만 안쪽 보조 걸쇠가 막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금속으로 된 작고 긴 도구 하나가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왔다. 딸각딸각 누군가 걸쇠를 풀려는 시도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 불을 환하게 켰다. 갑작스러운 조명의 복도가 환히 비쳤다. 발소리가 급히 멀어졌지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나는 똑똑히 보았다.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눈. 수빈.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크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그 자리에 멈췄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들어와. 이번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어. 잠시 후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척하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 소리가 나서 어머니가 다치신 줄 알고. 나는 그녀 손에 든 물건을 가리켰다. 그거 어머니 도우려고 든 건 아니겠지? 그녀는 손에 든 것을 급히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아,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무서워서. 나는 그녀 말을 끊고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내 생각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엄마가 설치한 추가 카메라에 다 찍혔다. 지난 밤도 왔었지, 그렇지? 수비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었다. 어머니 제발요, 준영이한텐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잃어버린 돈을 메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잃어버린 돈? 투자했는데 친구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으로 메꾸고 나중에 다시 갚으려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장을 꾸미고 카메라 전원을 끄고 밤마다 와서 남의 방을 뒤지고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범죄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뭐든 하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사과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준영이한텐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곧장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영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거 한번 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준영은 멍한 얼굴로 컴퓨터를 켰다. 그 뒤로 수빈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영상이 하나씩 재생됐다. 내 방문을 열려는 시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쇠막대, 어두운 빛 속에서 드러난 수빈의 얼굴, 마스크 너머로도 감춰지지 않는 표정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준영은 USB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바보였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사랑을 잘못 줬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젠 눈을 떴으면 좋겠구나. 피가 흐르지 않는 상처도 있다. 그런 상처는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게 만든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은 마치 소리가 막힌 방처럼 조용해졌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인사도 눈빛도 없었다. 수비는 내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든 손이 계속 떨려 밥을 입에 넣지도 못했다. 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끔 나를 쳐다보다가 또 고개를 급히 돌렸다. 마치 죄인이 판결을 기다리며 눈을 피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평온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온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많이 챙기지 않았다. 몇 벌의 옷, 약봉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은 보자기,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 준영이를 안고 있던 내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의 얼굴, 결혼식 날의 사진, 그리고 수빈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한때는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던 미소.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넣고 앨범을 덮었다. 지워야 할 기억은 아니지만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할 기억도 아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준영이가 방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부디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옷을 계속해었다. 엄마는 너한테 화 안 났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엄마 방을 뒤지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엄마를 의심이 많고 과장한다고 말했던 아들과도 함께 살 수는 없어. 그는 다급히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수빈이가 그랬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고 엄마가 예민하신 줄 알았어요. 엄마를 믿지 않은 건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였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엄마만 참고 버텨야 했다는 거니. 그럼 너는 엄마가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생각해봤니?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가지 마세요. 제가 수빈을 내보낼게요. 이혼하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면 그건 또 다른 상처를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살기 위해 떠나는 거야. 살아간다는 건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밤마다 누군가 문을 열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때 수빈이 밖에서 들어왔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어떤 온기도 없는 시선이었다. 너는 스스로에게 사과해야 해. 돈을 위해 인격을 버린 너 자신에게. 엄마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지만 남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여기 남지 않아. 그날 오후 나는 집을 나섰다.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다. 준영은 문 옆에 서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비는 커튼 뒤에 숨어 얼굴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나는 택시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혹시나 고개를 돌리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리고 나는 다시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준석이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고 손녀 민지가 달려나와 내게 안겼다. 할머니, 떡볶이 만들어놨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석이 나와 말했다. 딱 한마디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아요.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마치 처마 밑 바람처럼 가벼웠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잊겠지만 우리는 배워야 한다. 미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내가 그 집을 떠난 뒤 준영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큼은 아직도 약한 사람이란 걸.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배신도 어머니의 침묵도 아닌 그 순간 가장 믿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막내 아들 준석이 나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왔다. 엄마, 아세요? 형 요즘 많이 수척해졌어요. 엄마 떠나신 후로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고 처음엔 수빈이랑 계속 같이 있었지만 하루에 딱 한마디만 했대요. 그러다 수빈이 집까지 빚쟁이들에게 쫓겨오자 결국 형이 쫓아냈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눈을 뜨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준석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엔 저희도 있고 민지도 있잖아요. 이젠 마음 편히 사세요. 그 후로 나는 진짜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도 없고 식사 자리에 무거운 공기 속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말을 조심할 이유도 없었다. 아침엔 시장을 보고 오후엔 채소를 따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대나무 숲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날마다 더 나를 따르게 되었다. 왜 아빠, 엄마랑 같이 안 사는지 묻지도 않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다른 데 가지 마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래, 할머니 여기 있을게. 진심이 담긴 미소가 있는 이곳에. 어느 날 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이혼 서류 냈어요.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수빈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엄마 돈만 속인 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한답시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돈까지 이제 다들 알게 됐고 나는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야 입을 열었다. 준영아, 명예는 남들이 뭐라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야. 가족한테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거지. 엄마는 수빈이 때문에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가장 외로울 때 다른 사람 편을 든 너에게 실망한 거야. 준영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민지를 데리고 엄마를 뵈러 가도 될까요? 애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그래, 데리고 와. 하지만 민지 말고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엄마에겐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민지는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 드릴 떡도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는 내 손에 분홍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꼭 쥐어주었고 직접 만든 작은 카드도 꺼내주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조용히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준영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옛 사진을 꺼내보았다. 오랫동안 수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나에게 안도감을 주던 그 미소. 한때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스스로 위로하게 만들던 얼굴.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깊은 상처로 끌어낸 사람은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었다.